시어머니의 환갑잔치, 남편은 10만 원을 던져주며 혼자 알아서 하라고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 20개를 주문했다. 음식이 식탁에 오르자 온 가족은 경악했다. 나는 거실 구석의 낡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눈은 TV 연속극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오늘따라 집안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답답했다. 금요일 저녁이면 을의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마땅하지만 이 이씨 집안에서 나에게 기쁨이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단어였다. 시아버님인 이대철 어르신은 거실 중앙에 가장 큰 안락의자에 거만하게 앉아 스포츠 신문을 들고 계셨다. 가끔씩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는 듯 크게 헛기침을 하셨다. 시어머니인 박순자 여사님은 부엌에서 사과를 깎고 계셨는데 과도가 사기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귀를 찔렀다. 맞은편 소파에는 시누이인 이민아가 대자로 뻗어 누워 스마트폰을 보며 킥킥거리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안중에 없는 듯했다. 남편 이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또 야근이거나 동료들과 회식이겠지. 어느 쪽이든 이유는 같았다. 나는 이런 저녁 남편의 부재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지난 2년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날부터 나는 스스로를 움츠리는 법을 배웠다. 활기차고 포부 넘치던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이제는 기저귀와 시댁 식구들을 위한 삼시세끼에 파묻혀 사는 전업주부 김서연이 되었다. 나는 나의 희생이 언젠가는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의 인내는 그들의 무시로 돌아왔을 뿐이다. 그들 눈에 나는 남편 등골 빼먹는 식충이요. 경우가 없는 며느리일 뿐이었다. 박 여사님이 사과 접시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는 바람에 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분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며 쨍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 서연아, TV 끄거라. 할 얘기가 있다. 나는 황급히 리모컨으로 TV를 끄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공손히 올리고 자세를 바로 했다. 네, 어머님. 듣고 있습니다. 이대철 시아버님도 신문을 내려놓고 돋보기를 콧등으로 밀어 올리며 늘 그렇듯 근엄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셨다. 미나도 낄낄거리던 것을 멈추고 일어나 앉아 나를 곁눈질하더니 이내 어머니에게 아양을 떨었다. 엄마, 말씀하세요. 새언니 듣고 있잖아요. 박 여사님은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고는 비단 저고리 옷깃을 매만지며 엄숙하게 선포했다. 다음 주 일요일이 내 환갑이다. 60평생 딱 한 번뿐인 날인데 매년 하던 것처럼 대충 넘어가고 싶지 않아. 올해는 제대로 된 잔치를 열고 싶구나. 내 노래 교실 친구들이랑 등산회 회원들 20명쯤 불렀다. 거기에 가까운 친척들까지 더하면 딱 두상 가득 차겠더구나.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 집에서 잔치란 다른 식구들이 예쁘게 차려입고 손님을 맞는 동안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보고 요리하고 설거지하며 허리가 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며느리인 내가 어찌 거절하겠는가. 네, 어머님, 집에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식당에서 하실 건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여사님은 경멸 가득한 표정으로 입술을 삐죽였다. 식당은 무슨 식당? 돈만 비싸고 위생도 믿을 수 없어. 내 친구들은 다들 김 여사네 며느리가 손맛 좋고 음식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나도 며느리가 있는데 남들한테 질 수야 없지. 집에서 할 거다. 네가 알아서 내 체면 좀 세워다오. 어디 가서 복도 없이 저런 손재주 꽝인 며느리를 얻었다는 소리 듣게 하지 말고. 미나가 끼어들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맞아요, 언니. 언니 2년 동안 집에서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았잖아요.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 누굴 보겠어요? 엄마가 믿고 맡기셨으니 잘해야죠. 나는 입술을 깨물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켰다. 편하게 살았다고? 민준 씨와 결혼하기 전에는 내 월급이 그 사람보다 더 많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일을 그만뒀는데? 누구 때문에 내 청춘을 이 부엌 구석에 묻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시아버지가 까다로우시고 남편은 우유부단해서 아내가 집에 남아 가족을 돌봐주길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그때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다. 민준 씨가 돌아온 것이다. 그는 피곤한 기색과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섰다. 집안의 경직된 분위기를 보고는 어리둥절하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다들 모여 있어요? 박 여사님은 아들이 오자마자 목소리를 꿀바른 듯 바꾸셨다. 아들, 왔니? 내 아내한테 다음 주 내 환갑잔치 준비하라고 말하는 중이었다. 두상 20명 정도 먹을 거니까 내 아내한테 장볼 돈 좀 줘라. 민준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을 내저었다. 그게 뭐라고, 그건 서연이한테 맡기세요. 집에서 한가하잖아요.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조작했다. 내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음이 울렸다. 열어보니 계좌 이체 알림 메시지였다. 10만 원.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숫자 1과 0 5개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 10만 원 보내신 거 무슨 뜻이에요? 민준 씨는 술기운에 인상을 찌푸리며 웅얼거렸다. 그 돈으로 필요한 거 사라고. 알아서 알뜰살뜰하겠어. 나는 할 말을 잃었다. 20명이 먹을 잔치상 2개를 차리는데 10만 원이라니. 1인당 고작 5영원이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요즘 5영원으로는 나물 사기도 빠듯한데 고기, 생선, 해산물은커녕 술이나 후식과일은 어림도 없었다. 이건 명백히 불합리한 요구이자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여보, 20명인데 1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어머님은 제대로 된 잔치를 원하시는데 최소한 50만 원은 있어야 제대로 차릴 수 있어요. 나는 애써 설명했다.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손으로 상을 콱 내리쳤다. 너 지금 뭐라고 했니? 50만 원? 시장을 통째로 사오려고 작정했어? 왜 그렇게 씀씀이가 해퍼? 아껴 먹으면 배부르고 아껴 쓰면 따뜻한 법이야. 10만 원이면 충분해. 이 기회에 내 아들 돈 빼돌릴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미나도 조롱 가득한 눈빛으로 거들었다. 언니 정말 남편 돈 쓰는데 익숙해져서 돈 귀한 줄 모르시나 봐요? 10만 원이면 엄청 많이 살 수 있어요. 채소 많이 사서 나물 무치고 샐러드 만들면 되잖아요. 담백하고 노인들 건강에도 좋고. 꼭 사내진미가 있어야 잔치인가요? 그때까지 잠자코 있던 시아버님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그만들 해라. 민준이가 돈을 줬으면 그걸로 알아서 해. 나중에 손님들 다 왔는데 변변한 음식은 없고 내 울상인 얼굴만 보이게 되면 이 집안이 무정하다고 탓하지 마라. 현명한 며느리답게 행동하고 남편 얼굴에 먹칠하지 않도록 해. 민준 씨는 졸린 듯 눈을 개슴츠레 뜨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 말씀이 맞아요. 알아서 잘해서 내 체면 깎아 먹지 마. 나 피곤하니까 먼저 들어가 잘게. 말을 마친 그는 비틀거리며 계단으로 올라가 버렸다. 늑대들 소굴에 나를 혼자 남겨두고 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나를 보호해주기는커녕 그들과 한패가 되어 나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덫이었다. 내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그들은 친척들 앞에서 나를 욕하고 모욕할 빌미를 잡을 것이다. 잘 해내고 싶다면 내 쌈짓돈을 털어야 할 테고 내가 직장 생활하며 아껴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물을 안으로 삼켰다. 좋다. 당신들이 10만 원으로 현명한 며느리가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할 것이다. 아버님, 어머님, 먼저 들어가 쉬겠습니다. 나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일어섰다. 박 여사님은 입꼬리를 비틀었다. 정신 똑바로 차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꽉 쥐었다. 대담한 계획이 머릿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일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는 마지막 물방울이 될 것이다. 내가 가라앉거나 아니면 저들을 모두 가라앉히거나. 그 후 며칠 동안 이씨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나는 여전히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본분을 다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가시 돋친 말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대신 냉정할 정도의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박 여사님은 아침마다 잔소리처럼 메뉴는 정했는지 식재료는 샀는지 물었다. 그녀는 내가 새벽부터 도매시장에 달려가 싼 물건을 구하거나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 고기 한 근, 저 채소 한 단을 계산하느라 전전긍긍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아니었다. 나는 평소처럼 제 시간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준 뒤 집안을 청소했다. 잔치를 위한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는 일은 결코 없었다. 내가 태어나자 미나는 더욱 신이 나서 나를 비아냥거렸다. 수요일 저녁 식사 시간, 그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박 여사님에게 핸드폰을 자랑했다. 엄마 드리려고 주문한 안마 의자 거의 다 왔대요. 수입품이라 엄청 좋아요. 한 달 전에 예약금 걸어야 받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 100만 원짜리예요, 엄마. 박 여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활짝 웃었다. 어머나 우리 딸 효심도 지극해라. 100만 원이나 너무 비싸잖니. 그래도 정말 마음에 든다. 요즘 허리랑 무릎이 쑤셨는데 이거 있으면 딱이겠네. 미나는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나를 곁눈질했다. 얼마 안 해요, 엄마. 저는 월급 받으니까 엄마한테 선물하는 게 당연하죠. 누구처럼 집안의 며느리라는 사람이 엄마 생신 잔치에 과일 한 조각 안 사오고 돈 한 푼까지 따지는 사람이랑은 다르죠. 나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못 들은 척했다. 나는 미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계약직 사무원의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씀씀이는 해프니 100만 원이 어디서 났겠는가. 분명 또 무슨 꿍꿍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폭로하지 않았다. 이 연극이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옆에 앉아있던 민준 씨도 동생의 말을 듣고는 나에게 한마디 했다. 서연 씨, 미나도 저렇게 큰 선물을 하는데 당신도 잔치 준비 좀 제대로 해. 나까지 짠돌이 남편이라는 소리 듣게 하지 말고. 나는 태연한 눈빛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걱정 마요. 다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이 준 10만 원 한 푼도 남김없이 쓸게요. 모두가 자기 몫을 받게 될 거예요. 박 여사님은 입술을 삐죽였다. 큰 소리는. 네가 어떻게 하는지 두 눈 뜨고 지켜볼 테다. 우리더러 두부랑 땅콩만 먹게 하지는 않겠지.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맛있고 따끈하고 영양가 가득한 음식으로 준비할게요. 식사 후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핸드폰을 열어 김 사장님 집밥의 연락처를 찾았다. 이곳은 평범한 백반집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꽤 유명해서 주로 직장인들의 점심을 책임지고 가정식 출장 뷔페도 하는 곳이었다. 사장님인 김 사장님은 푸근한 인상의 중년 남성으로 넉넉한 인심과 정성 가득한 음식 솜씨로 이름나 있었다. 나도 직장에 다닐 때 몇 번 가봤는데 그가 만들어내는 집밥의 맛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나는 김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다. 사장님, 이번 주 일요일 점심에 도시락 20개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1인당 5영원입니다. 맛있는 메뉴로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곧바로 김 사장님에게서 답장이 왔다. 오케이, 아가씨. 5영원이면 충분하지. 갈치조림에 제육볶음, 된장찌개랑 나물 몇 가지 얹어서 맛있게 해줄게. 잔치 음식으로는 좀 빠듯하지만 단골 손님이니까 내가 이윤 좀 덜 남기고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주지. 엄마가 해준 밥처럼 맛있게 해줄 테니 걱정 마. 주문 확정할까? 네, 확정할게요. 저희 집 주소로 낮 11시까지 배달 부탁드립니다. 알았어, 걱정 마. 김 사장님은 손님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나는 핸드폰을 끄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준비는 끝났다. 밤늦게까지 깨어있거나 새벽같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시장에서 사람들과 부대낄 필요도 없으며 연기 자욱한 부엌의 얼굴을 받고 있을 필요도 없었다. 10만 원으로 5성급 호텔 뷔페 같은 만찬을 차릴 수는 없지만 가격에 걸맞은 깨끗하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할 수는 있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왔다. 그들은 저 가짜 100만 원짜리 안마 의자에 대해 이야기하며 일요일에 내가 당황할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곧 웃음거리가 될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나는 창밖을 보았다.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그 속에서도 반짝이는 별들이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강해져야 한다. 이것은 내 명예를 건 싸움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짓밟히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운명의 일요일이 마침내 다가왔다. 이른 아침부터 이씨 집안은 축제 분위기로 떠들썩했다. 박 여사님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껏 화장을 하고 머리를 풍성하게 부풀렸다. 그녀는 짙은 붉은색의 고운 한복을 입고 목에는 반짝이는 진주 목걸이를, 손목에는 큼직한 비취 팔찌를 차고 있었다. 영락없는 귀부인의 모습이었다. 이대철 시아버님도 회색 양복을 빼입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빗어 넘겼다. 그는 집안을 오가며 테이블 위치를 지시하고 꽃꽂이를 점검했다. 미나는 몸매가 드러나는 하얀 레이스 원피스를 입고 촐랑거리며 엄마는 아름답고 아빠는 멋지다고 칭찬하기 바빴다. 오직 나만이 평범한 실내복 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민낯에는 이상할 정도의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조용히 집을 청소하고 차를 내고 거실 중앙에 놓인 2개의 긴 테이블에 수저를 놓았다. 오전 9시쯤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박 여사님의 노래 교실, 등산회 친구들과 몇몇 친척들이었다. 모두들 말끔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선물과 과일을 들고 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어머, 순자씨 오늘 너무 젊어 보인다. 꼭 40살 같네. 한 친구분이 감탄하며 칭찬했다. 박 여사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부채를 살랑거렸다. 호, 다들 칭찬은. 나도 이제 늙었어. 오늘은 그냥 즐겁게 노는 거지. 한 친척 아저씨가 주위를 둘러보며 큰 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오늘 음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집 며느리가 아주 똑 부러진다던데. 어디 있나 우리 조카 며느리? 나는 부엌에서 나와 모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들. 제가 서연입니다. 어머님의 며느리예요. 박 여사님은 나를 힐끗 쳐다보더니 손님들에게 둘러댔다. 네, 지금 부엌에서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전적으로 쟤한테 맡겼어요. 다들 기대하시라고요. 미나는 옆에 서서 몇몇 아주머니들과 소곤거리며 나를 향해 악의적인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녀가 내 험담을 하며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시계가 정오 11시를 가리키자 손님들은 2 테이블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고 잡담도 줄어들었다. 모두들 똑 부러진 며느리가 어떤 사내 진미를 내올지 기대하는 눈치였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배고파 죽겠네. 한 손님이 불평했다. 박 여사님도 초조해지기 시작했는지 나를 향해 소리쳤다. 김서연, 어디 있니? 음식은 왜 이렇게 조용해? 민준 씨도 인상을 찌푸리며 재촉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나가 문을 열었다.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배달 기사가 커다란 보온 가방 2개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다. 혹시 김서연 씨 댁 맞나요? 김 사장님 집밥에서 도시락 20개 배달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네, 맞아요. 안으로 좀 가져다 주세요. 나는 배달 기사를 거실 중앙으로 안내했다. 온 가족과 손님들이 경악하는 눈앞에 2개의 커다란 가방이 놓였다. 순식간에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보온 가방과 그 안에 쌓여있을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에 쏠렸다. 박 여사님은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대체 뭐냐? 도시락? 나는 침착하게 배달 기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선언했다. 네, 어머님. 이게 어머님의 생신상입니다. 김 사장님 집밥에서 특별히 주문한 도시락 20개입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집 쑤신 듯 터져 나왔다. 세상에 환갑잔치에 도시락을 먹인다고? 저 며느리 제정신이야? 너무 불효막심하잖아. 이 집도 먹고 살만한데 왜 이렇게 인색해? 손님을 도시락으로 대접할 거면 뭐하러 초대해? 경멸의 눈빛과 비난의 말이 소나기처럼 나에게 쏟아졌다. 시아버님은 얼굴이 시뻘개져 주먹을 꽉 쥐었다. 민준 씨는 입을 떡 벌리고 자기 눈을 믿지 못했다. 미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기회가 왔음을 직감한 것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언니는 게을러서 요리하기 싫으니까
돈도 아까워서 대충 도시락으로 때우려는 거잖아. 우리 부모님 얼굴에 똥칠을 하려고 작정했어? 미나가 소리쳤다. 나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편채 서 있었다. 쏟아지는 비난의 폭풍우 앞에서도 나는 조금도 떨지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었고 진짜 재미있는 연극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실의 공기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팽팽했다. 박 여사님은 가슴을 부여잡고 기절할 듯 헐떡였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감히 내 친구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모욕해? 내가 집안에 호랑이 새끼를 들였구나.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보온 가방을 열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도시락들을 꺼냈다. 갈치조림과 제육볶음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가며 무거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걷어냈다. 비록 도시락이었지만 김 사장님은 정성껏 준비했다. 밥은 윤기가 흘렀고 갈치조림은 먹음직스러운 갈색 빛을 띠었으며 된장찌개는 깨끗한 플라스틱 컵에 담겨 있었고 쌈채소는 싱싱했다. 보기에는 꽤 먹음직스러웠다. 하지만 도시락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화려한 잔치를 기대했던 손님들에게는 모욕이었다. 나는 손님들 앞에 부드럽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도시락을 하나씩 놓았다. 아버님, 어머님들, 식사하세요. 아직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 한 분이 입술을 삐죽이며 도시락을 멀리 밀쳐냈다. 됐수다. 내 평생 생일잔치 와서 이런 도시락은 처음 먹어보네. 꼭 노숙자들 무료 급식 받는 기분이야.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합세하여 독설을 퍼부었다. 요즘 세상 정말 말세야. 며느리가 시부모를 아주 우습게 아는구만. 민준이는 어디 갔어? 아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난리를 피우게 둬? 그제야 민준 씨는 정신을 차렸다. 그는 나에게 달려와 내 손목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너무 아파서 비명이 나올 뻔했다. 서연 씨, 미쳤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내가 잔치 차리라고 돈 줬잖아. 그 돈은 어디다 숨기고 이런 싸구려를 사와서 어머니를 대접해? 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차가운 눈빛에 그는 주춤했다. 돈을 어디다 숨겼냐고요? 당신은 나한테 정확히 10만 원을 줬어요. 20명을 먹일 잔치를 제대로 차리고 현명한 며느리 노릇을 하라고 했죠. 당신 산수할 줄은 알아요? 10만 원을 20으로 나누면 1인당 5영원이에요. 그 5영원으로 김 사장님네 도시락을 주문한 것도 머리를 쥐어짜서 계산한 결과라고요. 이 가격에 이보다 더 맛있고 깨끗한 밥은 없어요. 뭘 더 바라는 거죠? 방아는 정적에 휩싸였다. 10만 원이라는 숫자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민준 씨와 박 여사님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박 여사님은 찔끔했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높여 우겼다. 거짓말 마라. 내 남편 월급이 얼만데 고작 10만 원을 줬겠어. 네가 돈 빼돌리고 남편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미나도 오빠를 거들었다. 맞아요. 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 오빠가 집에서 제일 통 큰 사람인데 그렇게 푼돈을 줬을 리가 없어요. 언니의 인색함을 덮으려고 남편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죠? 민준 씨는 양쪽의 시선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이 새빨개졌다.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은 내가 마법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돈이라도 찍어낼 수 있을 줄 알았나요? 나한테는 당신이 보낸 계좌 이체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TV 화면에 띄워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보게 해줄까요? 내가 날카롭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의 이체 내역 화면을 띄웠다. 민준 씨는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침묵은 가장 확실한 자백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다. 그들은 시댁의 요구가 얼마나 불합리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죄책감과 박 여사님에 대한 체면 때문에 여전히 나를 놓아주지는 않았다. 그만. 시아버님이 남은 체면이라도 지키려는 듯 나섰다. 돈 문제는 집안에서 조용히 해결할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시어머니 좋은 날에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돈이 부족했으면 부모님한테 더 달라고 말을 했어야지. 어떻게 손님들한테 도시락을 대접해? 집안 망신 다 시키는구나. 아버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께 여쭤보니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고 남편에게 물으니 알아서 알뜰살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왜 이제 와서 제 잘못이 되는 거죠? 우리 집 가풍이 절약이라면 저는 이렇게 철저하게 절약했으니 칭찬해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시아버님은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보랏빛으로 변했지만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분위기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사람들이 마지못해 도시락 뚜껑을 열어 한술 뜨려던 찰나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쾌활하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계십니까? 뭐 좀 여쭤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배가 나온 중년 남성이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손에는 생일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김 사장님이었다. 김 사장님의 등장은 잔치의 암울한 분위기에 불어온 한 줄기 신선한 바람 같았다. 그는 환한 미소와 친근하게 휘어지는 눈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잔치 분위기네요. 혹시 여기가 서연 아가씨 댁 맞습니까? 나는 재빨리 그를 맞으러 나가며 그의 시기적절한 등장을 속으로 감사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제가 서연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김 사장님은 생일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호탕하게 웃었다. 하하, 내가 직접 감사 인사하러 왔지. 아침에 아가씨가 도시락을 주문하면서 어르신 생신 잔치용이라고 메모를 남겼더라고. 너무 감동받았지 뭐야.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어른들 생각해서 건강한 음식 챙기는 사람이 드물다고. 그는 테이블 위에 도시락들을 한번 훑어보고는 어리둥절한 손님들을 향해 자랑스럽게 말했다.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제가 바로 김 사장님 집밥 주인장 김 사장입니다. 여기 서연 아가씨는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이자 가장 입맛이 까다로운 손님이죠.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메뉴들만 쏙쏙 골랐어요. 뚝배기 갈치조림, 국내산 돼지고기 제육볶음, 시골 된장찌개까지. 제가 장담하는데 한 입 드셔보시면 평생 기억에 남을 겁니다. 호기심 어린 한 친척 아저씨가 물었다. 사장님 가게가 그렇게 유명합니까?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김 사장님은 무릎을 탁 쳤다. 아이고 아버님. 인터넷에 김 사장님 집밥 한번 쳐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우리 가게는 강남 일대 직장인들이랑 외국인 관광객들 전문으로 하는 곳이라고요. 김 사장님의 말은 거실에 터진 폭탄과도 같았다. 방금 전까지 도시락이 싸구려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 사장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오늘이 서연 아가씨 시어머님 생신이라고 해서 제가 케이크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르신, 만수무강하세요. 아이고 사장님, 뭘 이런 것까지. 앉아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요. 김 사장님은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가게가 바빠서 이만 가봐야 합니다. 다들 맛있게 드세요. 드셔보시고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말을 마친 그는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갔다. 뒤에는 경악과 침묵만이 남았다. 김 사장님의 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방 안 사람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아까 그토록 투덜대던 친척 아저씨는 이제 젓가락으로 갈치조림 한 점을 집어 입에 넣고는 우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진짜 맛있네. 생선살이 부드럽고 양념이 아주 잘 배었어. 역시 대표 메뉴는 다르구만. 시어머니의 친구도 제육볶음을 한 입 맛보더니 감탄했다. 정말 밥도 찰지고 국물도 시원하네. 이렇게 먹으니 느끼하지도 않고 속이 편하네. 서연이가 정말 고를 줄 아네. 거봐, 내가 뭘 했어. 저 애가 저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허투루 할 리가 없지. 어른들 입맛 바꾸시라고 일부러 새로운 걸 준비한 거였어. 칭찬의 말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불효막심한 며느리에서 나는 순식간에 건강까지 챙기는 센스 있는 며느리가 되어 있었다. 나는 이 뒤바뀐 연극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그들은 나를 이해해서가 아니라 외부인이 식사의 가치를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눈앞의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칭찬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위선에 구역질이 났다.
미나는 쥐 죽은 듯 조용히 밥그릇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모욕하려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깨달았다. 박 여사님은 방금 전 나를 꾸짖었던 일은 없었다는 듯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꿀바른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다음부터 이런 거 주문할 땐 미리 말해주지 그랬니? 내가 사람들한테 소개라도 하게. 나는 또 어서 앉아서 먹어라. 식겠다. 나는 그녀를, 민준 씨를, 그리고 내 계산과 인내의 대가 위에서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시댁 식구들 모두를 바라보았다. 나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나는 똑바로 서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말했다. 여러분, 저는 배고프지 않습니다. 이 잔치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 저는 방에 올라가 좀 쉬겠습니다. 다들 편하게 드세요.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뒤에서 민준 씨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다. 오늘 나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계단을 올랐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아래층의 웃음소리와 잠 부딪히는 소리가 조롱하듯 들려왔다. 그들은 여전히 즐겁게 먹고 마셨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에게 나의 굴욕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었고 칭찬과 맛있는 음식으로 무마된 사소한 연극에 불과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이 방은 지난 2년간 나의 수많은 눈물과 청춘이 묻힌 곳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았다. 2시간쯤 지나자 아래층의 소란도 잦아들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갔다. 나는 박 여사님이 상냥하게 손님을 배웅하는 소리와 미나가 부유한 친척 아주머니들에게 아양 떠는 소리를 들었다. 철문이 쾅하고 닫히자 집은 다시 그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다. 침실 문이 벌컥 열리고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민준 씨가 들어왔다. 그는 분노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서연 씨, 당장 일어나. 오늘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부모님 심장마비 걸리실 뻔했어. 나는 일어나 앉아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눈빛이 너무나 평온해서 민준 씨는 움찔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나는 당신과 어머님의 요구대로 했을 뿐이에요. 당신이 준 10만 원으로 잔치를 무사히 마쳤고 손님들은 모두 맛있다고 칭찬했고 김 사장님까지 와서 선물을 주며 집안 체면을 세워줬어요. 뭐가 더 불만이죠?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옷장에 손을 짚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 줬다고. 당신이 그 이체 내역을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알아? 당신은 내 아내면서 어떻게 남들 앞에서 내 허물을 드러낼 수 있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 체면요? 그럼 내 체면은요? 어머님과 당신 동생이 손님들 앞에서 나를 욕할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나를 위해 한마디라도 변호해줬나요? 아니면 그들과 합세해서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나요? 당신은 자신의 헛된 자존심만 중요하고 아내의 명예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군요. 닥쳐. 며느리면 인내할 줄도 알아야지. 부모님이 몇 마디 하신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민준 씨가 소리쳤다. 인내요? 나는 2년 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그 결과가 뭔데요? 하녀 취급당하고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거요. 똑똑히 말해두죠.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내고 명백한 며느리예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그때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렸다. 박 여사님과 미나가 살기등등한 얼굴로 방으로 쳐들어왔다. 잘났네. 이제 남편한테 대들기까지 하는구나. 오늘 그 식당 주인이 와서 두둔해줬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알아? 이 집 주인은 여전히 나라는 걸 명심해. 박 여사님이 내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미나도 옆에서 기름을 부었다.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네. 엄마 저것 봐. 엄마한테 눈을 부라리잖아. 이런 건 제때 교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온 가족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을 거라고요. 나는 일어나 그들 세 사람과 마주 섰다. 나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내내 하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이 집은 어머님 집이죠. 하지만 제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지난 2년간 저는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제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나 봐요. 이제부터 저는 다르게 살 겁니다. 집안일은 계속하겠지만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돈은 분명히 하고 감정은 공평하게. 더 이상 하녀처럼 부림당하는 건 사절이에요. 문 밖에서 시아버님의 낮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다. 공평하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내일부터 내 개인적인 지출은 내가 알아서 해. 민준이한테 더 이상 돈 받을 생각 마라. 이 집에서 밥을 먹으려면 분수를 알아야지. 그게 싫으면 눈앞에서 사라져. 나는 시아버님을 보았다.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네,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따르겠습니다. 제 돈은 제가 벌어서 쓸 테니 집안에 한 푼도 패끼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제 사생활과 제 일에 대해서는 모두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댁 식구들은 나를 이상한 생물체 보듯 쳐다봤다. 그들은 순종적이던 며느리가 이렇게 단호하게 선전포고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일 것을 알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나는 인내라는 고치를 뚫고 나왔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모두가 나를 냉랭한 눈으로 쳐다봤고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나와 내 아들 민수, 딱 두 사람 목만 준비했다. 부엌의 작은 식탁에 쌀국수 2그릇을 놓고 거실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을 무시한 채 아들과 맛있게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오토바이를 끌고 민수를 데리고 쇼핑몰로 향했다. 신선한 공기가 필요했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를 되찾고 싶었다. 번화한 쇼핑몰을 거닐며 세련되게 차려입고 자신감 있게 걷는 여성들을 보니 문득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유행 지난 옷, 낡은 단화, 화장기 없는 얼굴.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방치했다. 서연아, 김서연 맞니? 뒤에서 부드러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나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지성과 성공한 사람의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기억을 더듬었다. 지훈 오빠? 반장 강지훈 오빠 맞아요?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내게 다가왔다. 다행이다. 서연이가 아직 날 알아보네. 정말 오랜만이다. 고등학교 동창회 이후로 거의 10년 만이지. 지훈 오빠는 내 고등학교 동창이자 예전에 나를 짝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때 나는 공부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다. 대학교 졸업 후 유학을 갔다가 귀국해서 미디어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안녕하세요, 오빠. 저도 너무 놀랐어요. 예전이랑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볼 뻔했어요. 정말 멋있어졌네요. 나는 쑥스러워서 헝클어진 머리를 매만졌다. 지훈 오빠는 나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따뜻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서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많이 피곤해 보여. 그의 질문은 내 마음속 서러움을 건드렸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네, 결혼한 지 2년 됐어요. 육아랑 살림에 치여 살다 보니 좀 그렇죠. 지훈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 예전에 서연이는 우리 반의 여신이었고 그림도 정말 잘 그렸잖아. 나는 네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어쩌다 이렇게 전업주부가 된 거야? 나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결혼하면 시댁 풍습을 따라야 하니까 예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는 없더라고요. 지훈 오빠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서연아, 요즘 여성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 너는 재능이 있어. 그걸 부엌 구석에서 썩히지 마. 마침 내가 신제품 패키지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너처럼 감각 있는 사람이 필요해. 한번 해볼 생각 없어? 그의 제안은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디자인? 내가 펜을 놓고 디자인 프로그램을 만지지 않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저 이 일 손 놓은 지 2년이나 돼서 감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오빠 일 망칠까봐 걱정돼요. 내가 머뭇거렸다. 걱정 마. 나는 내 사람 보는 눈을 믿어. 내 안에는 아직 열정이 남아있을 거야. 일단 한번 해봐. 이거 내 명함이야. 저녁에 잘 생각해보고 전화줘. 너 자신을 되찾을 기회를 거절하지 마. 지훈 오빠는 내 손에 고급스러운 명함을 쥐어주고 손을 흔들며 떠났다. 나는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쥔 명함. 대표 강지훈이라는 금박 글씨가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다. 기회?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기회였다. 나는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 했다. 그날 밤 모든 집안일을 마치고 민수를 재운 뒤 나는 몰래 창고로 들어갔다. 먼지 쌓인 낡은 컴퓨터와 와콤 타블렛을 찾아냈다. 컴퓨터를 켜자 낡은 기계가 힘겹게 다시 시작하듯 펜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화면이 켜지고 예전에 작업했던 디자인 파일들이 나타나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지훈 오빠에게 수습으로 일해보겠다는 문자를 보냈다. 그는 바로 과제를 보내주었다. 풍차 방앗간이라는 전통 월병 브랜드의 패키지 디자인. 요구사항은 고전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세련미를 동시에 담아 젊은 층을 사로잡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어색했지만 작업을 할수록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열정은 나를 사로잡아 시간 가는 줄도 피곤한 줄도 모르게 했다. 매일 밤 온 가족이 잠든 후에야 나는 불을 켜고 일했다. 민속문화, 고대 도자기 문양, 호이안 등불의 색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수십 번을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시댁 식구들은 내가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보고 불쾌해했다. 밤늦게 뭘 그렇게 부스럭거려서 잠도 못 자게 해? 이번 달 전기요금 많이 나오면 네가 내. 박 여사님은 내 다크서클을 보고 아침부터 잔소리를 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밤샘 작업 사흘 만에 마침내 디자인 시안이 완성되었다. 나는 붓글씨체로 풍차 방앗간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보름달과 연꽃 이미지를 겹쳐 넣었다. 주된 색상은 고풍스러운 청록색과 금색을 사용하여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다. 나는 졸업작품을 제출하는 대학생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지훈 오빠에게 파일을 보냈다. 2시간 후 전화가 울렸다. 지훈 오빠였다. 서연아, 대박. 클라이언트가 내 디자인 보고 바로 마음에 들어 했어. 브랜드의 정신을 정말 잘 파악했다고 칭찬이 자자해. 당장 계약하고 싶대. 나는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지를 뻔했다. 정말요, 오빠? 장난 아니죠? 장난은 무슨. 계약금 바로 보내줄게. 일 500만 동약 75만 원이야. 총 계약금은 30만 동약 150만 원이고 다시 레이스에 복귀한 걸 축하해. 카톡 은행 알림음이 울렸다. 내 계좌에 일 500만 동이 입금되었다. 나는 그 숫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2년간 식충이로 산 후 처음으로 번 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나의 자존심이자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나는 해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돈을 벌고 옷차림이 깔끔해지자 시댁 식구들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집구석에 박혀있던 며느리가 그렇게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 어느 날 오후 지훈 오빠는 패키지 인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나를 카페로 불렀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종이 재질과 색감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지훈 오빠는 매우 신사적이었고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지지 않도록 가끔 농담도 건넸다. 불행하게도 미나와 탐이라는 이름의 친척 아주머니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 탐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내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내가 낯선 남자와 앉아 즐겁게 웃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미나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다. 저기, 미나야, 저거 내 새언니 아니니? 어머나, 저 다정한 것 좀 봐. 어쩐지 요즘 화장하고 옷도 빼입더라니. 애인이 있었구나. 미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었다.
일부러 오해를 살 만한 각도에서 마치 지훈 오빠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찍었다. 사실 그는 테이블 위에 종이 샘플을 가리키고 있었을 뿐인데 김서연 이번엔 제대로 걸렸어. 감히 우리 오빠한테 뿔을 달아? 미나는 중얼거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그 사진들은 이씨 집안의 단체 카톡방에 올라왔다. 미나는 자극적인 캡션까지 덧붙였다. 새언니 큰 사업 하신다더니 이렇게 고급 카페에서 손님 접대하시네요. 어쩐지 요즘 집에 와서 거만하게 굴더라니.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박 여사님은 민준 씨에게 당장 귀가해서 가족회의를 열라고 전화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살얼음판 같았다. 시아버님은 거실 중앙에 앉아 얼굴이 굳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통곡하며 쓰러질 듯했다. 민준 씨는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했고 미나는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이었다. 무릎 꿇어.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시아버님이 소리쳤다. 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왜 제가 무릎을 꿇어야 하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미나가 테이블 위로 핸드폰을 던졌다. 화면에는 나와 지훈 오빠의 사진이 떠 있었다. 아직도 발뺌할 거예요? 이게 뭔지 똑똑히 봐요. 대낮에 낯선 남자랑 희희낙낙하고 있었으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박 여사님은 울부짖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집안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행실 나쁜 며느리를 들였을까? 남편은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 먹여 살리는데 아내는 집에서 바람이나 피우고 어쩐지 요즘 새 옷 살 돈이 있더라니. 그게 다 남자한테서 나온 돈이었구나. 나는 사진을 보고 이어서 민준 씨를 보았다. 나는 그가 나를 믿어주고 자초지종을 물어봐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의심과 실망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다. 서연 씨, 설명해봐. 이 남자 누구야? 이 남자 때문에 당신이 변한 거야? 내가 돈 없고 무능해서 다른 부자라도 찾은 거냐고? 민준 씨의 질문은 내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남편. 내 청춘을 바쳐 돌봐온 사람이 몰래 찍힌 사진 몇 장을 아내의 인격보다 더 믿고 있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웃었다. 씁쓸하고 경멸적인 웃음이었다. 당신들은 내가 그렇게 싸구려인 줄 알아요? 이 집 며느리라는 자리를 누구나 탐낼 거라고 생각하나요? 좋아요. 진실을 알고 싶다고요? 보여드리죠. 나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빨간 직인이 찍힌 디자인 계약서와 은행 이체 확인서를 꺼냈다. 나는 그 서류 뭉치를 미나의 핸드폰 옆 테이블 위로 던졌다.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세요. 나는 힘주어 말했다. 시아버님은 계약서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고쳤었다. 시어머니와 미나도 고개를 들이밀었다. 민준 씨도 호기심에 고개를 들었다. 패키지 디자인 용역 계약서. 갑, 주, 미디어 솔루션. 을, 김서연. 계약 금액 3,000만 동. 1차 대금일 500만 동 지급 완료. 시아버님은 놀라움에 갈라진 목소리로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갔다. 나는 똑바로 서서 또렷하게 선언했다. 사진 속 남자는 제 고등학교 동창인 강지훈 대표입니다. 그가 저에게 디자인을 의뢰했고 이것은 제 지식으로 번 정당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저는 제 능력과 노력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누구에게 한 푼 구걸하지도 않았고 돈 때문에 누구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다. 박 여사님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다. 미나는 얼굴이 새하얘져서 슬그머니 핸드폰을 거두었다. 민준 씨는 은행 이체 확인서에 찍힌 500만 동이라는 숫자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 파래졌다 했다. 나는 그들에게 반격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이 일 500만 동은 사흘 만에 끝낸 프로젝트의 계약금일 뿐이에요. 민준 씨 한 달 월급에 가깝죠. 저보고 식충이라고요? 저보고 행실이 나쁘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할 시간 없습니다. 제 시간은 이제 돈을 벌고 제 경력을 쌓는 데 쓰일 겁니다. 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너, 미나야. 사진 찍고 이야기 꾸며내는 거 좋아하면 계속해. 하지만 다음부터는 남을 모함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똑똑히 확인해. 만약 한 번만 더 내 명예를 훼손하면 그때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나한테는 대기업 대표라는 증인과 증거가 충분하니까. 미나는 겁에 질려 박 여사님 뒤로 물러섰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박 여사님은 더듬거리며 체면을 차리려 애썼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니? 네가 낯선 남자랑 있으니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지. 정당하게 일하는 거였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온 가족이 오해하게 만들고 제가 제 돈 벌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절 믿지 않았잖아요. 다들 제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렸다가 짓밟으려고만 했죠. 민준 씨가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 당신이 다른 남자랑 웃는 사진을 보고 질투가 났어. 용서해줘. 나는 민준 씨의 손을 뿌리쳤다. 나한테 손대지 마. 나에 대한 당신의 믿음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앞뒤 없는 사진 한 장에 아내를 부정한 여자로 몰아붙이다니. 당신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나는 계약서와 서류들을 챙겨 가방에 넣었다. 이제부터 제 일은 제가 알아서 결정하고 제가 번 돈은 제가 알아서 쓸 겁니다. 누구도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해요. 다시는 제 인격을 모독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나는 뒤돌아 내 방으로 직행했다. 이 순간부터 이 집에서 나의 위치는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돈은 곧 힘이고 발언권이었다.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자 그들은 나를 다른 눈으로, 경외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아직 저 귀한 신우이의 진짜 얼굴을 벗겨내야 했다. 900만 동짜리 금은방 영수증은 여전히 낡은 상자 속에서 빛을 볼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큰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은 금세 퍼져나갔다.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사장님 집밥의 김 사장님이었다. 알고 보니 김 사장님은 강지훈 대표의 오랜 사업 파트너였다. 지훈 오빠에게서 내가 디자인한 월병 패키지 프로젝트에 대해 듣고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여보세요, 서연 아가씨? 나 김 사장이야. 지훈 대표한테 아가씨 칭찬을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네. 마침 내가 우리 백반 체인점 브랜드 리뉴얼을 생각 중인데 아가씨가 한번 맡아줄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기쁘고 놀라웠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를 믿어주시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기꺼이 맡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다. 이번에는 영감을 얻기 위해 직접 김 사장님의 식당을 찾아갔다. 식당 내부는 붉은 벽돌과 대나무 테이블, 검은 뚝배기들로 꾸며져 있어 정겨운 시골집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나는 쌀알과 뚝배기 이미지를 기반으로 로고와 메뉴판을 디자인하기로 하고 따뜻한 느낌의 갈색 톤을 사용했다. 나는 밤낮을 잊고 일에 몰두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창의력이 터져나온 샘물처럼 맹렬하게 흘러넘쳤다. 일주일 만에 완벽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완성했다. 김 사장님은 결과물을 보고 무릎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었다. 기가 막히네. 바로 이거야.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고 식욕이 당기는구만. 바로 승인이야. 내일 회계팀에 말해서 바로 입금해주라고 할게. 약속대로 다음 날 내 계좌에는 5억만 동약 250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사장님은 자신의 식당 체인점에서 평생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VIP 카드까지 보내주었다. 큰돈을 손에 쥐자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이 넘쳤다. 나는 그 돈의 일부로 새 옷과 고급 화장품을 사고 몸매 관리를 위해 요가 학원에 등록했다. 아들이 오랫동안 갖고 싶어 했던 스마트 토이도 사주었다. 나의 변화는 시댁 식구들이 나를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 박 여사님은 나를 비난하던 태도를 바꿔 이제는 이웃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큰 회사들 디자인을 해주는데 돈을 물쓰듯 번다니까요. 얼마 전에는 나한테 최고급 제비집 선물 세트도 사줬어요. 나는 그 말을 다 들었지만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그녀가 태도를 바꾼 것은 나를 아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이 있기 때문이었다. 돈은 정말 무서운 마력을 가졌다. 가장 완고한 편견마저도 구부릴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내게 안겨준 쓰라린 상처들을 잊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모든 생활비 지출에 있어 공평함을 유지했다. 식비와 공과금은 충분히 냈지만
그들의 불합리한 요구에는 단 한 푼도 더 주지 않았다. 민준 씨는 내가 날마다 예뻐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자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그는 퇴근 시간을 앞당기고 집안일을 돕고 아이와 놀아주며 내 마음을 얻으려 애썼다. 하지만 한번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 그에 대한 내 감정은 운명의 그 생일날 밤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다. 그 주 주말, 나는 2층 베란다를 청소하기로 했다. 그곳에는 가족들의 낡은 물건들이 담긴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먼지가 자욱해서 계속 재채기가 나왔다. 시아버님의 낡은 책 상자들을 옮기다가 구석에 처박혀 있던 분홍색 플라스틱 상자를 우연히 건드렸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뚜껑이 열렸고 안에서 머리핀, 머리끈, 수첩, 종이 조각 같은 자질구레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다.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는데 이것이 미나의 개인 물품 상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귀한 시누이는 물건을 아무데나 던져두는 버릇이 있었다. 쓰지 않는 것은 모두 눈에 안 띄게 베란다로 치워버렸다. 모든 것을 다시 상자에 넣으려던 순간 머리핀 더미 속에 구겨져 있던 작은 종이 조각에 눈길이 멈췄다. 감열지 영수증은 색이 좀 바랬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호기심에 종이를 펴보았다. 바오딘 금은방의 구매 영수증이었다. 품목 18K 금팔찌, 중량 2돈. 단가 1돈당 5영 영동. 합계 10영 영동 약 50만원. 구매일 2025년 10월 10일. 고객명 쩐티응아 미나의 베트남식 이름. 나는 깜짝 놀랐다. 2025년 10월 10일. 그날은 민준 씨가 단기 출장을 가기 전 어머니와 미나에게 생일잔치 비용을 주었다고 말한 바로 그날이었다. 그날이 화요일이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박 여사님이 잔치를 열겠다고 선언한 운명의 금요일 저녁 사흘 전이었다. 전류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시 맞춰보았다. 민준 씨는 통이 큰 사람이다. 비록 우유부단하지만 가족에게 인색한 적은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 잔치 비용을 주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어머니와 미나에게 돈을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은 분명 나에게 이체된 10만 원이 아니었다. 나는 즉시 방으로 달려가 그날 민준 씨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어머니랑 미나한테 0만 동 보냈어. 그 돈으로 어머니 생신상 준비해. 그때 나는 너무 바빠서 이 메시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민준 씨가 바로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 정답은 바로 내 손안에 있었다. 쩐티응아의 이름으로 발행된 0만 동짜리 금팔찌 구매 영수증. 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다. 미나는 오빠의 돈일 0만 동을 횡령한 것이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자신을 치장할 금팔찌를 샀다. 그녀는 일부러 나를 공경에 빠뜨려 돈을 가로채는 동시에 이 기회를 이용해 내가 친척들 사이에서 인색하고 손재주 없는 며느리로 비웃음당하게 만들려 한 것이다. 그녀의 사악함과 탐욕에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단순히 심술까진 시누이가 아니라 자기 가족을 상대로 사기치는 도둑이었다. 나는 영수증을 꽉 쥐었다. 분노가 격렬하게 타올랐다. 좋아, 미나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럼 나도 무자비하게 대해주지. 네가 금을 좋아한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진짜 금맛을 보여주마. 나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사진 찍어 핸드폰의 비밀 폴더에 저장하고 원본은 지갑에 넣었다. 이 증거를 터뜨릴 가장 적절한 시기가 필요했다. 그녀가 변명할 수 없고 시부모님도 그녀를 감싸줄 수 없는 그런 순간.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찾아왔다. 그날 저녁 식사에는 시아버님, 시어머니, 민준 씨, 나, 그리고 미나까지 온 가족이 모였다. 미나는 새 원피스를 입고 손목에는 영수증 속 바로 그 금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녀는 식사 내내 회사 이야기를 떠벌리며 가끔씩 머리를 쓸어 넘기는 척하며 새 장신구를 자랑했다. 엄마 이것 봐요. 이 팔찌 새로 샀어요. 예쁘죠? 진짜 금이라서 차니까 손이 확 사네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응, 예쁘네. 우리 딸은 안목도 좋아. 얼마 줬니? 미나는 희희 웃으며 나를 도전적으로 쳐다봤다. 싸게 샀어요, 엄마. 몇백만 동밖에 안 해요. 한참 모아서 산 거예요. 나는 조용히 앉아
돼지고기 조림을 꼭꼭 씹었다. 입안에서 짠맛이 퍼져나갔다. 나는 모두가 밥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미나야, 팔찌 정말 예쁘다. 한일 영만 동은 하겠다. 그렇지. 미나는 움찔하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언니가 가격을 어떻게 알아요? 또 저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시비 거는 거 아니야.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이 팔찌 산 영수증을 어디서 본 것 같거든. 미나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녀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숨겼다. 언니, 무슨 헛소리예요? 무슨 영수증이요? 나는 주머니에서 구김없이 편 영수증을 꺼내 식탁 중앙 간장 종지 옆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자, 다들 보세요. 2025년 10월 10일자 1령만 동짜리 금 구매 영수증. 구매자 쩐티응아. 시아버님은 영수증을 집어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다. 민준 씨도 고개를 숙여 들여다 보았다. 박 여사님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나는 평온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10월 10일은 민준 씨가 미나한테 생일잔치 준비하라고 1령만 동을 이체해준 바로 그날입니다. 민준 씨는 저에게 분명히 1령만 동을 주었다고 확인해줬어요. 하지만 제 손에는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죠.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미나 손목에 금팔찌로 변해 있었네요. 시아버님은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쳤다. 국그릇이 흔들리며 국물이 넘쳤다. 그는 미나를 돌아보며 눈을 부릅떴다. 미나야, 당장 설명해. 네가 오빠 돈으로 금팔찌 산 거 맞아? 미나는 핏기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다. 아빠, 저는 뭐가 아니야. 여기 증거가 명백한데 아직도 발뺌할 셈이냐. 시아버님은 천둥처럼 소리쳤다. 내가 널 어떻게 가르쳤는데 이렇게 썩어빠진 짓을 해. 오빠 돈을 가로채고 내 새언니한테 누명을 씌워? 온 집안을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박 여사님은 황급히 말렸다. 여보, 진정해요. 무슨 오해가 있었겠죠. 우리 미나 착한 애잖아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제야 민준 씨도 참지 못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동생에게 손가락질했다. 엄마, 그만 감싸세요. 저도 예전부터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제가 직접 돈을 주면서 꼭 서연 씨한테 전달해서 잔치 준비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로채?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미나야, 내게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네가 나랑 네 새언니를 속인 걸 용서할 수 없어. 미나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이 팔찌가 너무 갖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서 잠깐 빌렸다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갚으려고 했어요. 언니를 해칠 생각은 정말 아니었어요. 아빠,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빌렸다고 주인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걸 도둑질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빚고 왔다. 언제 갚을 생각이었는데? 내 명예가 너 때문에 갈기갈기 찢긴 후에 만약 오늘 내가 이 영수증을 찾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인색한 며느리라는 누명을 쓰고 살았을 거야. 박 여사님은 딸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나를 책망했다. 그만해라. 이미 지난 일이잖아. 내 시누이 아니니. 애가 실수한 건데 네가 언니로서 너그럽게 넘어가야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서 집안 시끄럽게 해? 나는 박 여사님을 보았다. 실망감이 극에 달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아직 딸을 감싸고 돌다니. 어머님, 너그러움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만약 제가 이 집 돈일 0만 동을 훔쳤다면 어머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당장 저를 길거리로 내쫓으셨을까요? 제가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공정함 때문입니다. 모두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사람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아버님은 박 여사님을 밀쳐냈다. 그는 미나를 가리켰다. 당장 그 팔찌 빼서 내 오빠한테 돌려줘. 오늘부터 너한테 가는 모든 지원은 끊는다. 너도 월급 받으니 네 몸은 네가 건사해. 나한테서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생각 마. 미나는 울면서 금팔찌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 여사님은 황급히 그것을 집어 민준 씨 손에 쥐어주었다.
자, 내 아내한테 돌려줘. 이걸로 빚은 없는 셈 치자.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마.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눈엣 가시가 드디어 뽑혀나간 기분이었다. 폭풍 같은 저녁 식사 후 민준 씨가 나를 따라 침실로 들어왔다. 그는 손에 금팔찌를 든 채 후회 가득한 얼굴이었다. 그는 내 화장대 위에 팔찌를 올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미안해. 나는 머리를 빗고 있었다. 손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뭐가 미안한데요? 모든 게. 당신을 믿지 못한 거, 당신이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하게 둔 거, 내가 미나한테 속아서 온 가족이 휘둘린 거.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야. 나는 의자를 돌려 그를 보았다.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민준 씨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이 사과는 너무 늦었다. 내 마음은 이미 굳어버렸다. 당신의 사과가 내가 흘린 눈물을 되돌릴 수 있나요? 당신 어머니와 동생이 내 얼굴에 던진 모욕을 지울 수 있나요? 민준 씨, 나는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어요. 행동이 필요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말해봐, 내가 뭘 하면 될까? 내 잘못을 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 나는 일어나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좋아요. 정말로 바로잡고 싶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이제부터 이 집의 모든 재정은 내가 관리해요. 당신 월급 카드를 나한테 줘요. 내가 합리적으로 지출을 분배할게요. 당신은 교통비나 커피값 정도의 용돈만 가져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동의해. 나도 돈 관리는 잘 못하니까 당신이 관리하는 게 제일 좋아. 내일 바로 카드 줄게. 둘째, 나는 계속했다. 아이 교육, 집안 물건 구매, 대내외적인 일까지 집안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내가 결정권을 가져요. 지난번 어머님 생신 때처럼 이미 결정된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아요. 동의해. 당신은 내 아내니까 결정할 권리가 있어. 앞으로는 뭐든지 하기 전에 당신과 상의할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번째 조건. 내 경력이 최우선이에요. 나는 더 이상 전업주부로 살지 않을 거예요. 내 디자인 일을 발전시킬 거고 당신과 다른 가족들도 집안일을 분담해야 해요. 당신이 아이를 데리러 가고 목욕시키고 내가 요리하는 걸 도와야 해요. 나는 더 이상 누구의 하녀도 아니에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였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그와 이 가족에게는 아직 낯선 일이었다. 하지만 내 단호한 태도를 보고 그는 다른 선택지가 없음을 깨달았다.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나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 알았어. 약속할게. 나도 변할게. 당신과 함께 집안일을 책임질게. 걱정 말고 당신 일에 집중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었다. 좋아요. 약속 꼭 지켜요. 이 팔찌는 팔아서 민수 이름으로 적금 들어줄 거예요. 미나가 나에게 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생각하죠.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집에서 나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집안의 재정을 쥐고 모든 지출을 결정했다. 민준 씨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 카드를 나에게 주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데려와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고 설거지를 도왔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아들이 집안일하는 것을 못마땅해 했지만 내가 경제권을 쥐고 있고 민준 씨보다 돈도 더 잘 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을 다물었다. 미나는 그 사건 이후 아버지에게서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퇴근하면 방에 틀어박혀 조용히 지냈다. 감히 내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나는 바로 이 집 안에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 내가 성공해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었다는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 퍼지자 예전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여전히 착하고 만만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다. 좋은 말 몇 마디 하면 무조건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의 여동생인 이모님이 아들 민을 데리고 집에 놀러 왔다. 이모님은 친척들 사이에서 인색하고 계산적이기로 유명했다. 예전에 내가 처음 시집 왔을 때 나를 시골뜨기라며 민준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험담했었다. 이모님은 귤 한 바구니를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활짝 웃었다. 안녕하세요 형님. 서연이도 안녕. 요즘 우리 서연이 사업이 아주 잘 된다면서? 소문이 자자해. 이모가 다 기쁘다. 나는 이모님이 단순히 귤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의례적인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이모님. 이모님이랑 민희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모님은 민의 팔을 잡아 앞으로 밀었다. 민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평범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는 빼빼마르고 눈밑이 톤한 청년이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 민희가 졸업하고 아직 취직을 못해서 서연이가 큰 프로젝트를 한다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혹시 편하고 월급 많은 자리 있으면 우리 민희 좀 꽂아주면 안 될까? 다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살아야지. 민도 머리를 긁적이며 희죽거렸다. 누나, 저 좀 도와주세요. 면접 보는 거 너무 싫어요. 어려운 것만 물어보고 저 그냥 조수나 관리자 같은 거 시켜주시면 안 돼요? 나는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쉬운 일, 높은 월급, 면접도 없이 심지어 관리자 자리까지.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다.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신보가 뼛속까지 박혀 있었다. 나는 이모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했다. 이모님, 제가 협력하는 회사는 외국계 기업이에요. 채용 절차가 매우 엄격해요. 진짜 실력 있고 경험 많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사람만 뽑지 인맥으로 사람 뽑는 곳이 아니에요. 이모님은 손을 내저었다. 에이, 절차는 다 사람이 만드는 거지. 네가 프로젝트의 중요한 사람인데 네가 한마디 하면 누가 안 듣겠어. 그냥 내 사촌 동생이라고 말하면 누가 거절하겠니? 그럴 수는 없어요, 이모님. 제 신뢰는 제 일의 질로 쌓은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그건 민희에게도 저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에요. 이모님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말은 우리 민희가 실력이 없다는 거니? 걔도 대학 졸업장 있는 애야. 너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지 마라. 동생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나는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누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뿐이에요. 민희가 일하고 싶다면 스스로 이력서를 쓰고 다른 사람들처럼 면접에 참여해야 해요. 합격한다면 저도 기쁠 거예요. 하지만 제 권한을 이용해서 뒷문으로 꽂아주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나는 민을 향해 말했다. 민아, 너는 아직 젊어.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해. 엄마나 누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 부딪혀봐야 성장할 수 있어. 이력서 쓰는 법이나 면접 요령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취직을 시켜줄 수는 없어. 민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이모님은 분노했다. 그녀는 일어나 귤바구니를 다시 집어들었다. 됐다. 우리 집 가난한 거 알아서 높은 곳은 안 넘본다. 네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피도 눈물도 없는 애였구나. 돈 많고 인정 없으면 오래 못 가. 말을 마친 그녀는 민의 팔을 잡아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나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리며 욕을 했다. 옆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 여사님도 자기 동생 때문에 민망해했다. 이번에는 감히 나를 나무라지 못했다. 그녀는 내가 옳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전문성과 원칙이 나를 오늘날의 위치에 있게 했고 나는 친척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망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가족에게 전문성과 도움의 한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을 먹여 살릴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에게서 경제적 지원이 끊긴 후 미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새 옷을 사거나 고급 카페에서 체크인할 돈이 없었다. 주말마다 집에서 꽤 먼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해야 했다. 8시간 내내 서 있어야 하는 힘든 일에 손님들에게 욕을 먹는 일도 잦아 그녀는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한숨만 내쉬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거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미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에는 껍질을 깐 귤 접시가 들려 있었다. 그녀가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언니, 귤 드세요. 엄청 달아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귤 접시와 그녀의 지친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가 무언가 부탁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할 말 있으면 바로 해. 돌려 말하지 말고. 미나는 의자에 앉으며 불쌍한 표정을 지었다. 언니, 저 다른 일 좀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슈퍼마켓 일 너무 힘들고 월급도 적어서 교통비도 안 나와요. 언니는 아는 사람 많으니까 예전에 언니가 했던 것처럼 편한 사무직 자리 하나만 구해주시면 안 돼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미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미나야, 사무직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편한 일이 아니야. 예전에 내가 디자인할 때 실적 압박, 마감 압박이 엄청났어. 앉아서 편하게 돈 버는 일이 아니라고. 네가 사무직을 하고 싶다면 무슨 기술이 있는데? 컴퓨터 활용 능력은 있어? 영어로 대화는 가능해? 미나는 고개를 숙이며 머뭇거렸다. 엑셀은 조금 알아요. 영어는 다 까먹었고. 그런데 누가 널 뽑아주겠니? 요즘은 외모가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을 뽑는 시대야. 나는 내 신용을 걸고 기술 없는 사람을 꽂아줄 수 없어.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럼 언니는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평생 계산원이나 하라는 거예요? 언니는 제 새언니잖아요. 제가 힘든데 불쌍하지도 않아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어쨌든 그녀는 내 시누이였다. 모른 척하면 나쁜 사람이 될 테고 돕는다면 제대로 도와야 했다. 좋아, 도와줄게. 하지만 나는 너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줄 거야. 내가 돈을 내서 네가 고급 컴퓨터 활용 능력 과정과 영어 회화 과정을 수강하게 해줄게. 너는 진지하게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겠다고 약속해야 해. 내가 충분한 기술을 갖추면 내 친구 회사에 수습으로 추천해 줄게. 받아들일 자신 있어? 미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언니? 언니가 제 학원비를 내주신다고요? 나는 한 번 뱉은 말은 지켜. 하지만 중간에 그만두면 학비 전액의 2배를 나한테 갚아야 해. 잘 생각해봐. 할게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약속할게요. 계산대 서 있는 거 이제 정말 지긋지긋해요. 미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미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저녁에 퇴근하면 더 이상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 공부했다. 나는 가끔 그녀의 숙제를 검사했는데 제법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다. 점차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서 질투는 사라지고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노력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이 집에서 유일하게 그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 오빠가도 문화관광국의 큰 프로젝트에 나를 소개해주면서 내 경력은 계속해서 상승했다. 일사일품, 이셔이핀, 프로젝트로 각 지역의 특산 농산물, 예를 들어 전통 액젓, 고산지대 차, 등나무 공예품 등의 포장 디자인을 수출용으로 리뉴얼하는 임무였다. 큰 도전이었지만 매우 흥미로운 일이었다. 나는 더 이상 집에 앉아 상상만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배낭을 메고 현장으로 떠났다. 나는 직접 공예 마을을 찾아가 장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섬세한 수공예 제작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디자인하는 모든 포장에는 고향의 정신이 담긴 문화 이야기가 깃들기를 바랐다. 나는 민속 목파나 예술을 포장에 접목하고 동시에 QR코드를 넣어 고객이 직접 생산 과정을 영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 아이디어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 기술을 적용하여 시장 트렌드에 매우 적합했다. 한 달 내내 나는 먹고 자는 것도 잊고 일했다. 민준 씨도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내가 멀리 출장을 가는 날이면 그는 집에서 식사를 챙기고 아이를 돌보며 내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제품 출시일 나의 새로운 포장 디자인 샘플이 전시된 부스는 또 관계자들과 기업들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배 그림이 인쇄된 종이로 감싼 액젓병, 섬세한 레이저 각인이 새겨진 대나무 통에 담긴 차상자는 모든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새 옷을 입은 제품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농업협동조합의 매출은 3배로 급증했다. 나는 지역 농산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표창장을 손에 든 나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가치를 창출했다. 그해 연말, 나는 국립디자인협회가 주최하는 올해의 공원 디자이너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이것은 모든 디자이너가 꿈꾸는 영예로운 상이었다. 시상식은 국립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나는 시댁 식구들을 모두 초대했다. 박 여사님은 가장 아름다운 아오자이를 입었고 시아버님은 고급 양복을, 미나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환한 얼굴이었다. 민준 씨는 멋진 턱시도를 입고 내 옆에서 민수를 이끌며 자랑스러워했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호명하며 시상대로 부르자 무대 조명이 수천 개의 별처럼 나를 비추었다. 영광의 무대에 올라 황금 트로피를 손에 든 나는 벅찬 감동에 휩싸였다. 이 상을 저의 가장 큰 원동력인 제 아들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살림에 갇혀 자신을 잃어버린 모든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감하게 빛 속으로 걸어 나오세요. 우리는 모두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다. 나는 객석을 내려다 보았다. 박 여사님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고 시아버님은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가장 열렬히 박수를 쳤다. 그리고 민준 씨,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인터뷰를 했다. 민준 씨는 내 옆에 서서 내 어깨를 감싸고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이 사람이 제 아내 김서연 대표입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 모두의 자랑입니다. 민준 씨의 그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그도 아내를 존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법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다. 시상식 후 나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남부의 한 대기업 식품그룹에서 나를 호찌민시의 수석 디자인 고문으로 초빙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상여금과 주식을 제외하고도 수천 달러에 달하는 월급이 제시되었다. 인생을 바꿀 기회였지만 어려운 결정이기도 했다. 제안을 수락하면 나는 남부로 이사하거나 두 지역을 계속 오가야 했다. 이것은 분명 가족 생활과 아이의 학업, 그리고 시부모님 봉양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나는 가족회의를 소집하여 모두의 의견을 물었다. 나는 초청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회와 도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시부모님이 반대할까봐 두려웠다. 그들은 며느리가 집에 머물며 시중들기를 바라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박 여사님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가거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아깝지.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집안일이며 아이며 아버님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박 여사님은 손을 내저으며 방으로 들어가더니 통장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우리 노후 자금이다. 네가 이걸 미천으로 스튜디오를 열든 그곳에 제대로 된 집을 구하든 해라. 우리는 아직 건강해서 우리 몸은 챙길 수 있어. 집안일은 시간제 도우미를 부르면 되고 미나도 이제 밥하고 설거지할 줄 알아. 걱정 말고 네 꿈을 펼쳐. 시아버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내 어머니 말이 맞다. 너는 독수리 같은 아이야. 높이 멀리 날아야지 이 세상 안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어. 우리는 널 응원한다. 민준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가. 내가 남부지사로 발령 신청하거나 재택근무를 해서라도 당신과 함께 아이를 돌볼게. 우리는 부부잖아. 당신이 있는 곳에 나와 민수가 있을 거야. 나는 그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며 감사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들은 정말로 변했다. 이기적이고 편협했던 사람들이 사랑하고 나누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가 나 자신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년 후 나는 싱가포르의 국제 디자인 전시회장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내가 디자인한 베트남 농산물 포장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었다. 전 세계에서 온 관람객들이 베트남의 정신이 깃든 작품들 앞에서 감탄하고 있었다. 민준 씨와 민수도 그곳에 있었다. 훌쩍 자란 민수는 전시장 사이를 신나게 뛰어다녔다. 민준 씨는 내 옆에 서서 부드럽게 속삭였다. 축하해 여보.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았다. 멸시 받던 며느리가 10만 원을 들고
잔치를 준비하던 날부터 가족의 존경을 받는 유명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마치 긴 꿈을 꾼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현실이었다. 나는 여성이 운명에 순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했다. 내 인생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이었다. 나는 세상이 나에게 던진 돌들을 영광의 정상으로 오르는 계단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댁의 완고한 편견을 바꾸어 그들을 나의 든든한 후원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화려한 노을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전시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나는 남편과 아들의 손을 잡고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미래는 여전히 길고 넓게 펼쳐져 있었고 나는 새로운 정상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